실제로 흐리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2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성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분 유명하신 분이시죠. 2005년도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신도에게 속옷을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 성도요, 안 내리면 아니다. 주진우 기자가 소개했듯 여성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수치심을 무릅쓰고 벗으면 나의 성도라고 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그가 작년 3월 1일 집회에서 했던 말.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그는 우파임을 감추지 않는데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방하러 온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도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작년 11월 절대 문재인에게 빠지면 안 된다. 문재인은 사탄이다. 라고 언급. 절대 문재인한테 빠진다. 문재인 사탄입니다. 문 대통령을 저놈이라고 표현하더니 한국을 공산주의 좌파 연방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단언. 저놈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좌파 연방제로 가져가. 그리고 작년 12월 집회.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쳐들어가자고 선동. 이제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곧 기어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힘 필터 문재인을 끌어내서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경원이 총 쏘면 어떡해?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들어. 이야 끝났어. 이거 끝났어. 교인을 선동하는 것으로 모자라 본인 자신도 돌격대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자, 탄핵해야 될 놈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망대로 만들려고 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가 나타나서 참고로 존 회퍼가 아닌 본 회퍼가 맞는 이름. 미친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과 같습니다. 너를 보면 나는 미쳐 너는 나의 baby 네 옆으로 더 밀착 Drive me crazy 난 매일매일 이치로 가게 지나가 베일을 벗고 look at me 내 반해 보였어 온몸이 자꾸 떨려요 그대만 쳐다보고 있어 이 순간에 일어나는 전부에 난 금방 나도 불러 뭐라도 하고 싶어요 심장이 떨려 정말로 I'm so mad 나는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mad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So sick crazy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이어진 노래는 바다의 매드였습니다. 매드. 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낮 5시 5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오늘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 파문이 커지자 개신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 최스트라다무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예측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요? 저는 잘 맞췄어요. 맞춘 거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맞았어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어떤 거요? 2016년 총선 때 오.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이 좀 그래도 강세. 방어할 것이다. 근데 예. 그때는 모든 평론가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려서 민주당이 그 정도로 약진할 줄은 몰랐죠. 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싸움들 많이 예측했어요. 네. 또 예. 역으로 2012년에는 네. 그 MB 정부 이제 그 대선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워낙 그 MB 정부가 인기가 없어서 네. 그때는 한나라당 잘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시 오히려 새누리당이.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약진할 것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네, 그렇지가 못했죠. 예. 아이고 선거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최무스 저희가 허투루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안테나를 기록을 풀가동하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 1년 뒤에 네네. 1년 평가해야죠. 평가를 평가를 받겠습니다. 예. 평가를 해서 최무스가 과연 믿을 만한 평론가인지 저희가 갑자기 모골이 백서를 내려고 그래요. 백서를. 백서를? 예. 최무스 백서. 오. 예. 최선을 다해서 네. 예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들어온 뉴스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 네. 등장한 이름 김원봉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왜 문제죠? 왜 문제냐고요? 네. 저희가 일부 시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월북한 분을 굳이 네. 이렇게 거명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발끈하게 만드는 제가 갈등을 유발한 오늘 쭉 들어봤는데 네네. 자 좌우 합작 좋다. 음. 그리고 이제 이념을 이제 극복하자. 그래서 보수 진보, 애국심은 다 존경받아야 한다. 좋다. 네. 이거 다 자유한국당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 석자 김원봉이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김원봉의 지금 독립운동 행적, 왕복군에 기여한 바를 대통령이 언급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김원봉이 월북을 해서 왜 월북했는지는 참 또 사연이 있어요. 아니 이거 차치하고 와 보니까 친일 일제의 그 경찰 맡았던 노덕술 등 노덕술. 예, 해방 대한민국의 예.
경찰로 그대로 뺨을 때리고 네. 오히려 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화가 나서 예. 사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몽양의 오은영 선생이 암살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북으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6.25 전쟁에 기여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 현충원에서 김원봉의 이름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전 조금 반문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21세기에 예. 가슴 아픈 가족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건 네네.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아, 김원봉 선생의 가족들. 네. 네. 밀양에 밀양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네. 역사적으로 평가를 못 받았던 중간지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김원봉이 문제가 되려면 저는 마오쩌둥 평전이 왜 번역돼서 대한민국에서 팔립니까? 아. 기업인들이 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마오쩌둥 전술 뭐 정말 그야말로 이 저 대장정의 그 혁명의 기운을 우리가 한번 여러 군데 리더십에 적용해 보자. 네. 주은래 지금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 이인자는 이러해야 한다. 이런 거 지금 학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팽덕회 전기도 있어요. 예, 예. 이런 거 왜 봅니까? 인해 전술 때 중공군 끌고 내려왔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인데 김원봉만 문제인가? 김원봉은 북한에서 결국 숙청이 되죠. 네. 물론 6.25까지는 이제 지도부 일원으로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은 네. 조선 의용군을 이끌고 광복군에 합류해서 네. 광복군이 바야흐로 이 좌우 합작을 이루었다. 여기까지예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무정부주의자들도 합류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추념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실명 인물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예. 최명신 장군이에요. 지금 이 현충원 최명신 장군은 장군이지만 사병묘역에 묻혀 있다. 왜? 내가 전쟁에서 장군일 수 있었던 것은 사병들이 목숨을 바쳐 따라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작해서 김원봉 한 줄 나오고 네. 이상용 선생 여기다 또 우당 이회영 선생 네. 유학자인데도 이 항일의병을 일으켜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최근에 돌아가신 최종근 하사까지도 거명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추념사 전체에서 좌우 합작 혹은 이 보수 진보 모두 네. 다라면 10명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그러면 좌파 혹은 진보 인사가 한두 명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네. 저는 누가 들어갔어도 문제 삼았을 것이다. 예. 여담 하나 좀 하자면은 네네네. 제가 이제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 기사님이 굉장히 하여간 저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다 뭐 빨갱이라고 그러시더니 네네네. 예. 그런 분들 요새 많으시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처럼 네. 그냥 탱크로 쓸어버려야 된다고. 네네네. 천안문 때처럼. 중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올해가 말씀하셔가지고. 천안문 30주년인데 말이죠. 아니 기사님 중국이 공산당이에요?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경우들 뭐 그런 이제 예.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예. 정말 지상파 우리 예. KBS를 빌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도적인 아 그래요? 표준 민주주의다. 아니 우리 자부드릴 수 김민 있어요. 라이브가 차로 듯한 중립인데 그거보다 더 중립입니까? 제가. 아 그래요? 극중.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도 빨갱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요?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원봉 선생에 대한 뭐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학계에서 내려져야 한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추념사가 내년 총선에 미칠 여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어요. 이게 특별히 플러스 요인이 될까? 네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걸 논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한동안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총선까지는 별 바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네. 네, 다만 저는 이 추념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6월 6일 추념사의 연장선일 뿐이다. 네. 그때 추념사는 애국의 개념을 제정했는데 네. 그때는 산업화 민주화, 항일의병, 광복군, 독립운동가 6.25의 전몰 장병들 예. 모두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명진 의원이 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네네. 김원봉 발언과 조금 관련해서 그 얘기했죠.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 황교안 대표에게 마이너스 포인트를 안겨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황 대표가 막말을 경고했습니다. 엄단하겠다. 예. 네네. 경고를 했고 네. 황교안 대표는 사과했고 대국민이 네. 그리고 경고했고 그렇지만 또 이 신상진 의원이 거기에 보태서 네. 자 이게 막말하는 정치인들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인데 네네. 지금 이게 벌점 2개잖아요. 네. 하나는 세월호 때 징글징글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서 또 빨갱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나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사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 자체에 또 차명진 전 의원 본인에게 네.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보면 저는 이 지지층에게 나 여기 있소라는 호소로 들리긴 합니다만 네네. 이것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길은 험하고 또 네.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기왕이면 좋은 말로 또 합리적인 그런 주장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이분법은 실패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북한과 다르게 자유 대한민국,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음.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우리가 핵도 반대하는 거고 전쟁 반대하고 평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모든 주장, 주의, 사상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헌법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법으로 갈라서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가 아니에요 결코. 예. 여기는 좌우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예. 그럼 북한은 뭐 좌파의 나라냐? 북한은 그 왕조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평화로 가기 위해서 네. 또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대우하는 것 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논쟁을 한다면 얼마나 뜨거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대한민국이 마치 우파가 점령한 나라처럼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 그래요. 7071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가 자로 잰 듯한 중립이라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심경이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웃음을 네네. 드렸다면은 큰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속까지 웃는다면 예. 대단한 유머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속까지. 예, 하여튼 공정한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7071번님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한 주 한번 정치 돌아가는 네. 상황들을 다 돌아보셨는데 네. 자 의석수 어떤 변화를? 의석수는 민주당은요. 만약 내일 총선이라면 예. 내일 우리가 선거에 돌입한다면 네. 민주당은 내일 145석 정도를 얻습니다. 145석. 네네. 이렇게. 예.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네. 뭐 이제 또 8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수치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과반에 조금 못 미쳐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지지율은 과반에서 한 2자릿수 포인트 정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과반은 안 되지만 과반에 근접하는 145석 정도로 약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악재가 많아요.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청와대가 악재를 상당히 잘 맡고 있어요. 예.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예. 여론 중에 2번째, 3번째 사이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경제도 지금 안 좋죠. 헝가리에서 지금 사고 터졌죠. 사실은 정부가 마이너스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이 방어하고 있는 수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금 뭐 이 추념사에 대한 비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얘기도 했지만 예.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계속 마이너스가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아까 장외 집회 때는 좀 점수를 따는 듯한 지지층을 흐름이었는데. 결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예. 지금 중도로 외연 확장한다고 하는데 집토끼를 결집하는 것과 중도 외연 확장하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네. 두 떡을 다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그렇죠. 포기해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쪽에 집중해 놓고 이제 결집 땅을 다졌으니 외연 확장하겠다. 예. 외연 확장하는 순간 집토끼가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중도화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센 얘기를 못 하느냐고 또 비판하잖아요. 그럼 이쪽을 다독이려면 계속 비판해야 되는데 네네. 좌파 독재 타도 계속 얘기하자니 예.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집니다. 지금 6월이 다가게 되면 반년을 국회가 놀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은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탓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은 네. 자유한국당 탓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심판은 국민이에요. 네. 제가 의석 평가를 매주 내리는 데 있어서 네네. 중요한 건 민심이 척도기 때문에 국민 눈에 민주당이 잘한다고 해도 국민 눈에 못하는 게 있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탓이라고 해도 국민 눈에는 아이고 무슨 얘기야 이거 자유한국당 탓이야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몇 석? 네, 98석입니다. 98석. 어이구 100석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득점을 해야 되는데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어허. 사실은 여기서 3석 빠지는데
이 145석 대 95석 그럼 저보고 또 네.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이 학점을 주는 교수의 심정으로 네네. 플러스 3석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좀 쓰셨네. 2석 더 썼으면 세 자릿수 맞춰드릴 수 있었지만 예, 예. 이번 주에 잘 못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100석 미만이면은 이제 단독이 아니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개헌 셈이 저지선이 되네요. 무너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두 당을 다 합치셔도 300석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네. 5당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좀 이제 이 5+1 회동을 거부하고 네. 3+1을 주장하는데 예. 그 이유가 아니 지금 저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네.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아니냐. 네. 이게 의회주의에서 상당히 벗어난 거고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는 또 의회 내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종로구에 출마라. 네. 이게 당내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예. 저기 어디로 출마하실 것인가.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최무스의 6월 7일 네. 예측 145대 98.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145, 자유한국당 98. 자유한국당 화이팅! 네. 일주일 동안 선전을 기원해서 세 자릿수로 올라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무스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2020 의석전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시아를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으로 번지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돼지 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접경 지역에 방역 태세를 가동 중인데요. 아마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모든 것 서울대 수의과 대학의 오희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어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교수님과는 뭐 전에 종교 관련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자,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한 이야기로 네. 또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돼지가 걸리는 병입니까? 그렇죠. 신경 쓰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제가 좀 네. 요즘 몸이 으슬으슬해가지고 이 열병 걸리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이 질병은 아직 사실은 국내에 이제 발병한 적은 없는 질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국내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없는데요. 아,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전형적인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그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은 이 질병은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물끼리는 좀 그렇죠. 처리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돼지 질병이고요. 아, 예. 네.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 이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는 그냥 다 어떻게 살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아, 현재는 이제 치료도 안 되고 네. 예, 뭐 또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축을 해도 안 됩니까? 그렇죠. 아. 이런 뭐 당연히 이 질병은 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 구제역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아, 이 감을 잡기에는. 알겠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원래 이제 시작이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다 보니까 예. 이제 서구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다가 그 후에 뭐 스페인을 거쳐서 이제 동구, 네. 뭐 러시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아시아까지 온 거죠. 아, 그래요. 아니 돼지가 뭐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번지게 된 겁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세계화 속에서 모든 어떤 돼지고기의 그 유통망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이고요. 아, 그렇죠. 예. 예, 또 그리고 뭐 사육 환경도 대규모다 보니까 예. 이런 질병 자체의 확산에 있어서는 뭐 최적의 조건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돼지열병이 개성까지 왔다. 네. 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개성이라면은 코앞인데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멧돼지가 탈북이라도 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남한으로 네. 이 돼지열병이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는 5월 말입니다만 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이미 4월 말쯤에 예.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아, 북한에서. 네네. 오호. 왜냐하면 이제 그쪽 방역진들의 움직임이 이제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 사실 제가 이 남북 방역 이제 공조 체제 때문에 작년 11월에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오, 평양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런 뭐 그때는 물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제는 하진 않았고 네. 이제 구제역 등을 전제로 해서 갔었을 적에 이제 그러한 그쪽도 당연히 질병에 대한 어떤 방역 체제는 남북 공조 그럼요. 필요성 예, 인정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이 방역팀과의 연락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북한에 한 4월 달에 발병했구나. 음. 그걸 이제 알 수 있은 건 5월 중순경에 북한의 방역팀이 중국에 와서 예.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한 것까지 포착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북한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한 걸로 보고.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은 개성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탈북 돼지냐라고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네. 이제 아마 멧돼지는 이 병에 걸려도 복균 상태가 되고 네. 보통 돼지는 뭐 빠른 시간에 뭐 일주일 뭐 이래서 네. 죽어버립니다만 네. 이 멧돼지는 저항이 있어가지고 복균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균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야생 멧돼지 슈전선 금방 네. 그렇게 이런 어떤 부분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축산 가공품, 그러니까 소세지 같은 것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축산물 또 그리고 뭐 잔반이라고 그래서 먹다 남긴 거, 뭐 이 돼지 관련된 어떤 그 물품은 이제 이 질병 파급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와, 고기 상태인데도 가공된 상태인데도 가공됐다면 끓인 건데도 근데 이제 이게 뭐 가공됐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 100% 안에만 딱 가공이 되고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뭐 묻거나 이래도 이제 충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지난달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소식을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남북 공동 방역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북한이 어떻게 뭐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11월에 북한에 갔을 때 이 남북 공조 체제를 서로 약속하고 그 필요한 그 약품들을 보내기로 다 그쪽도 뭐 수용하고 그랬을 적에 이제 가장 문제됐던 건 이 북한에 대한 삼중 제재였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방역물품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보내겠다 해서 그 당시 이미 올해 초에 이 통일부를 통해서 이 보낼 수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해 놨었던 차원인데 뭐 아시겠지만 일전에 하노이 회담 때 북미 회담이 결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북에서 남측의 제안에 대답이 없는 건 사실은 북측이 이거를 뭐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대북 제재의 지점이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걸 풀어야만 양쪽에 이제 좋다 해가지고 답이 올 겁니다. 인도주의적 문제인데 이거는 방역의 문제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뭐 발동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작년에 돌아와서 그걸 추진했더니 한 3개월이 걸렸어요. 그거 확인한 데까지. 확인까지.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가 봐요. 문자가 오고 있는데 박도원님 12사단 있을 때 보면은 멧돼지가 남북 자유롭게 오가던데요.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방역의 큰 문제점이죠. 그 군사분계선 철책을 산돼지가 뚫고 올 수 있나요?라고. 뭐 이 동물들은요. 이수님이. 그럼요. 다 이 우리 사람과 달리 나름대로 그런 왕래에 대해서는 또 똑똑하기 때문에 잘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점에서는 뭐 청취자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시 말해서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어떤 방역에 있어서는 남북을 따질 것 없고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공동 방역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 북한의 소규모 사육 방식이 돼지 열병 빠른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소규모라기보다는요. 예. 이 북한의 축사는 사실 이 북한은 이미 그 휴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쟁에 대비해서 각 작은 단위별로 모든 생산이나 네. 공급, 뭐 수급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도 작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키우기 위해서 잔반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작업 그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잔반 같은 것을 투여하지 않고 엄격히 사료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체제가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런 면에서 거꾸로 소규모는 장점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각 지역마다 자급 형태의 이제 축산이다 보니까 네. 한 곳에 터져도 네. 이렇게 남한처럼 예. 완전히 하나의 유통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점도 거꾸로 하면 유리하기도 합니다. 거기만 이제 막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만약에 북한에서 함께 공동 방역을 취하자라고 했을 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일단 기본은 네. 관련된 소독약이나 이런 건 이제 공급해야 되고요. 그거는 예, 예. 어쨌든 이제 그쪽에 보내도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해 놨으니까. 네, 그런데 네. 다만 아직도 예. 그 검사 기구나 네. 이런 정밀 기구는 제재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방역하는데 그게 글쎄 왜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니, 그- 그걸로 뭐 무슨 핵을 만들 것도 아닌데. 황당하죠? 예. 아니 심지어는 과학자들 간의 교류도 네. 과학기술을 넘긴다 해서 그것도 제재돼 있어요. 사실 지금. 방역인데. 네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예. 참 이게 한반도 문제인데 이러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 네. 굉장히 이제 아마 정부 당국은 풀어갈 지점이 이렇게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까? 야, 이거 좀 상상하기 참 아유, 하고 싶지 않은데요. 끔찍합니다. 예. 그 뭐 구제역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회 재단이 돼서 예. 이 모든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발생할 겁니다. 당시에는 또 하여간 뭐가 있다면 무조건 묻어버리기 급급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최소한 그런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데요. 예, 예, 예. 이 다만 뭐 그런 경험이 네. 우리가 그동안 또 이번 질병의 확산에 또 도움은 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이 확산될 때 사후 처리가 늘 고통스러웠고요. 예, 또 대규모 살처분은 환경오염, 동물복지 그리고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참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교수님, 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발병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동물권도 보장하고 또 인권도 보장하는 네. 방법으로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아, 이거 뭐 제가 그 대안 있으면은 예, 뭐 여기 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예, 예. 혹은 세계화 속에서 네. 이 모든 질병은 즉시 대형 사고로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이런 축산 문제는 우리 인수 공통전염병의 발생의 한 요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서 네. 미리미리 방역은 유비무환입니다. 예. 그래서 유죄 추정입니다. 예. 무죄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 그 제도나 예. 체제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을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 질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잔반건도 있습니다만 이 관리만 해도 다양한 부처가 관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예.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제재 법령이나 네. 이런 것부터 빨리 이제 정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결국 뭐 이런 큰 재난적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정부의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국민의 아주 역사적인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교수님 오늘 네. 여러 가지로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오늘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오희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고장차로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남이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승용차가, 더 내려가 남청주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특히 남청주 나들목부터는 3km 구간에서 돌발 상황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정체는 한남에서 반포 사이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고요.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구간과 양재 부근부터 반포 쪽으로 쭉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청계터널 부근의 사고 처리로 청계 요금소부터 막히고요. 더 올라가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으로 각각 8km씩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2터널 일대 사고 처리 완료됐지만 7원 분기점부터 사고로 인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사이 밀리고 반대 순천 방향은 진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단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 녹청교 일대 1시간 넘게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수락 지하차도부터 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걸음, 여기 남다른 역사에서 시작해봅니다. 역사 저술가 이명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김원봉 논란.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꼬투리를 좀 잡는 거죠. 아. 우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김원봉 선생이 월북을 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 수립하는데 네. 기여했다. 한국 전쟁 때 공헌했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는 문제는 네. 독립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공헌한 분이 추후에 해방공간에서 북쪽 편을 들었다든지 좌파로 어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든지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로 봐야 그렇죠. 된다.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일성도 서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어떤 분이 지적하셨어요. 예. 그건 뭐 전혀 다른 문제겠죠. 예. 김일성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창립한 그러니까 창립자고. 예.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북한 정권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본다면 뭐 김일성 이쪽에서 서운하거나 뭐 그럴 대상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6월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또 1987년 6월 항쟁, 또 6.29 선언이 있었고요. 1999년과 2002년 6월에 서해 교전이 있었고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도 있었고요. 아이고 6월은 정말 한반도에 있어서 아주 운명과도 같은 그렇습니다. 달입니다. 예.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6월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6.23 선언도 1973년에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북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쪽에서 그 유엔 동시가입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당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두 개의 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났습니다만 어제 6월 6일 1949년 6월 6일 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 습격 사건. 네.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특경대라고 특별 경비대인 거죠.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경비를 서는 경비대를 해산하고 그리고 잡아가서 이제 유치장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 위원들을 이렇게 수사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법적 근거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쿠데타 그러면 예. 5.16과 전두환의 그러니까 5.17 내란 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도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전혀 법적 근거도 없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줄인 말이죠. 예. 반민특위의 역사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1949년 예. 1월에 시작을 해서 활동을 6월 6일에 이제 해산이 된 셈이에요. 완전히 뭐 6월 6일에 해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습격 사건이 있고 나서 네. 9월 달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강제로 종료당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절차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위원들 빨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뭐 6월 6일 날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범은 법적인 조치는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에 이미 그러니까 명시가 됩니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48년 9월 7일 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법안을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특별검찰부를 만들고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국회 산하에 설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49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광복이 되자마자 친일파를 처벌하고 청산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당연한 거죠. 네. 우리처럼 그렇게 늦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곧바로 반역자들, 그럼요. 부역자들.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아주 그러니까 법도 만들기 전에 그래요? 예, 린치를 한다든지 뭐 심하게는 이제 지금도 사진 같은 게 남아 있지만 이렇게 막 머리를 깎아서 이렇게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예.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적인 보복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던 반민특위를 이렇게 무산을 시켰어요. 무력화했어요. 이제 군정이 원래 이제 군정이 사실은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벌을 만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수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했어요? 당연히 일본은 했죠. 그래요. 일본도 전범 재판을 통해서 미군이 직접 한 겁니다. 전범 재판을 통해서 20만 명을 공직에 수방을 했고요. 그 사람들 7년 동안 공직에 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으로 키시노부스케 기소가 됐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풀려나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7년 동안은 공직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 한반도에서는 특히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정이 혹독하게 그건 이제 미국이 못했을까요? 들어와서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일본이 협조했던 친일 경찰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친일 경찰들을 바로 하수인으로 써먹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제헌헌법 101조에 처벌을 가능케 하는 그런 법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또 9월 7일 초대국회에서 이 이른바 반민법이 그러니까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반민법이 103대 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제 적용되기도 전에 심판하는 기구가 이렇게 무산이 되다시피 했는데 반민법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예, 그 내용을 뭐 다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1장 죄, 2장 특별조사위원회, 3장 특별재판부 구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1장 죄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내용은 1, 2, 3, 4조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조는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침해 또는 조약, 을사너기역이죠.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명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기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어마어마했는데. 그렇죠. 2,000명 이상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이제 반민특위가 한 7,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7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처벌한 사람은 뭐 거의 0이라고 해야죠. 0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받은 자, 그 일본 제국의 의원이 된 자,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조는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뭐 지휘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조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섭작한 자, 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높은 이제 책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상의 관리, 밀적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아마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 영화 암살에서 보면은 이정재 씨가 했던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모델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있습니다. 밀정이. 이정재는 원래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제를 해서 이제 동지들을 팔아먹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제 염석진이라고 나오죠. 염석진으로 나옵니다. 이름은 염석진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모델이 뭐 여러 사람을 짬뽕한 것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대동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대동신문. 그 당시 이제 그 우익신문이었는데 대동신문 사장을 했던 이종형이라는 사람. 이종형.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하여튼 뭐 독립운동 쪽에 같이 가담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동지를 배신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암살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이제 남자연 선생을 모델로 남자연 선생을 모델했는데 남자연 선생을 밀고 한 자입니다. 그래요. 전지현 씨가 역할했던. 그렇죠. 그 이종현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반민특위 재판에서 거의 그 비슷한 모습으로 우통을 벗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원자 누가 나를 처벌하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실제 있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그 유사한 거죠. 반민특위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요. 자, 반민특위가 친일 인사들을 체포하고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1949년 1월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친일 인사를 털려다 보니까 현직 경찰이 많아요. 친일 경찰들. 그렇죠. 친일 경찰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노덕술이라는 인물이. 노덕술이 바로 이제 김원봉 선생을 고문했던.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들어갔다 나와서 너무 분해서 3일 동안 울었다고 그러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노덕술을 체포를 했고 노덕술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 이제 서울 수도청 지금이 말하자면 시경찰청 수사과장을 했던 최란이라든지 사찰과장, 정보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택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인물들이 뭘 하냐면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니까 업무를 꾸며요. 테러 업무를 꾸미는데 전문적인 테러리스트 백민태라고 전문적인 테러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암살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15명입니다. 그 15명 중에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대법원장 김병로, 특검총장 권성열, 국회의장 신익희,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동, 특검 차장 노일환, 특별재판관 서순영 이런 사람들이 암살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 친일 경찰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백민태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과거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한때 독립운동에 손을 담그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폭로를 하죠. 그래요. 참. 아니 근데 요인 살해 음모가 발각되고 노덕술이 체포가 되고 이 친일 경찰들이 거의 이제 포위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돌파했을까요?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경찰만 완전히 고립됐다면 못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친일 경찰을 옹호를 합니다. 왜 그분은 그랬을까요? 그 지금 뭐 국부로 굉장히 숭상하는 분도 뭐 있고 그렇게 말이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독립운동가다. 저기 전광훈 목사,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3.1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령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역사적으로 사실이 맞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말은 뭐 그러니까 애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일 경찰이? 친일 경찰은 반공 애국자다. 반공이란 이유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반공이라는 그러니까 명분이 큰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습니다. 이 결국 친일 경찰이 이 공산주의만 그러니까 그 잡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잡지 않습니까? 그 정말로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우익들도 다 잡아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기 그 공산주의를 그 배격하는 차원에서 이 공산주의 추종자뿐만 아니라 좌파 심지어 우익 그러니까 반 이승만만 그렇죠. 그 역할을 선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찰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한테 철저히 붙어서 충성하는 거죠. 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승만이 독재 정권을 편 거고 자기 그 정치적 욕망을 실현한 겁니다. 만약에 반민특위가 실패하지 않고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달라졌겠죠. 우선 이승만이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전쟁도 막을 수 있었을 아니면 꼭 것이다?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북의 대립 과정에서 이런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남쪽에 득세하면서 그것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한 사회는 사실은 민족 정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민족 정기 회복. 아직도 우리에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명태 선생님 남다른 역사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5시 김용민 라이브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시 5분이죠. 5시 5분. 네, 내일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라이브 마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